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는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을 예정이고요. 또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실적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집중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큰 변수가 되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M7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히 조정세가 나왔었죠. 이렇게 트럼프 틀에 대한 기대감이 막을 내리는 것일지 시장에서 보내오는 사인들을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분위기 다시 점검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3대 주요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래도 나름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던 3대 주요 지수였는데 다우 지수 0.7%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2.24%, 1.32%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트럼프 랠리가 짧게 끝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투자 심리가 한 단계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배경에는 경제 지표의 영향도 있었을 텐데요. 미국의 경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 보내고 있습니다. 10월 소매 매출이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소비 여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섹터별로 보면은요, 트럼프 후보 이제 지명자가 됐죠. 당선인이 됐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지만 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헬스케어 섹터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이유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붉은색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M7 중에서 테슬라만 제외하고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이 1%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가 2, 3%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과 구글 각각 4%대, 1%대, 메타도 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M7 중에 테슬라 3%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크게 받은 것 여기 붉은색 내렸다는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하나하나 자세히 금요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빅테크입니다. 굉장히 많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애플이 1.41%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월가 애널리스트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가 있지만 높은 마진 덕분에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인 만큼 시장에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반면 아이클라우드 관련 반독점 소송에 지금 영국에서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슈 팔로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과열 문제도 좀 하방 압력을 가했겠지만 3분기 실적 오는 20일에 발표가 됩니다. 블랙웰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관련된 매출이라든가 이야기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이 20일 전후로 주가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주셔야겠습니다. 아마존 4% 이상 하락했습니다. 클라우드로 현금 창출하고 있고 디지털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역시나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코멘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음모론자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에 헬스케어 관련주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되겠는데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백신 매출이 큰 제약바이오주의 주가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5% 넘게 하락했고요. 화이자도 4.7%가량, 모더나는 7%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트럼프 위너는 좀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계속해서 잘 나가는 모습이죠. 주말 사이에도 3%가량의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 RBC 캐피털이요. 자율주행차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 또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387달러 제시를 했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인데 금요일장에서 상승했습니다. 4%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만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 심리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입니다. 비트코인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 이후 비트코인 9만 달러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 금요일장에서 9%대 크게 오르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위너가 돌아오는 반면 트럼프와 좀 무관한 신재생 에너지도 금요일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그 촉매제는 블룸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수소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그 이후로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의 공급 계약이 긍정적인 훈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60%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을 했는데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도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대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넥스테라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죠. 1.42% 강세를 보이면서 블룸 에너지발 상승이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훈풍을 가져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채금리 계속해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307%로 또다시 올라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445%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를 때면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게 통상적이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제 유가 2.45% 크게 하락하면서 WTI가 배럴당 67달러 선으로 내려왔는데요. 과잉 공급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요. 미 생산 확대로 내년에 일평균 100만 배럴 이상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또 강달러인 점도 유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강달러는 금값에도 무게를 줬는데요. 역시나 금 가격 0.2%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국채금리 상승 또한 금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면서 금 가격 하락에 또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금요일장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어떤 점에 준비하면 좋을지 이슈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우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 의장이 금리나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기조를 보이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었죠. 이번 주에도 주요 연은 총재들 발언들이 또 준비가 돼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들 그리고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그 변동성에 미리 잘 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준비가 돼 있는 가운데 18일엔 오스턴 골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20일에는 이 연준의 리사 쿡 이사와 미셸 보먼 이사의 발언이 있고요. 21일에는 베세머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제프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의 연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시 한번 인공지능 랠리를 촉발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또 주요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구매자 관리 지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큰 축은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2기의 윤곽이 어느 정도 좀 또렷하게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냉정을 찾고 이 새로운 경제 여건이 과연 증시에 우호적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거침없는 의사결정 과정이 시장에서는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워싱턴 DC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법무장관 후보가 미정이었는데 2시간 뒤에 법무장관 후보자가 발표되면서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만에 법무장관을 결정한 것을 놓고 굉장히 속전속결의 인선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를 들고 시장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직감을 바탕으로 정부들의 주요 요직을 빠르게 메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주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그리고 경제 지표와 실적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매일매일 주요 이벤트들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 또 시장에 나왔던 소식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사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출시 소식인데 다시 한번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블랙웰과 관련해서 서버 과열 이슈로 인한 양산 지연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블랙웰이 맞춤형으로 설계된 서버렉에 연결됐을 때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측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서버렉의 설계를 변경하도록 공급 업체들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졌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해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에 블랙웰을 처음 공개한 바 있었죠. 그 이후에는 2분기에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자체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출시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최소 3개월 늦춰졌고요. 그 이후에는 4분기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또 블랙웰에 다시 서버 과열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고객사들이 해당 제품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블랙웰 같은 경우는 가격이 $4만 달러에 이르는데 엔비디아의 첨단 프로세서 2개를 비롯해서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결함이나 발열 가능성이 다른 제품보다는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당장의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하는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자라는 입장이 큽니다. 이번 어닝 발표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으로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블랙웰 칩에 대한 수요 동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블랙웰 칩 수요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내년 실적이 좌우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주호 증권은 일단 내년도의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미리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 일단 현지 시간 20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홀로 승자의 자리로 올랐던 것은 테슬라였습니다. M7 기업들의 주가가 1%에서 4%대 낙폭을 보였던 반면 테슬라 홀로 3%대 상승을 하면서 확실하게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테슬라가 이번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장 생산의 랠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월가에서도 일제히 테슬라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현재 가장 높은 목표 주가로는 $400 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공통적으로 상향시킨 이유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머스크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쥐고 이 생태계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진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테슬라가 독보적인 기술이 있는 만큼 테슬라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월가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FSD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와 상관없이 향후 테슬라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재료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테슬라 주가 흐름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는 변동성도 진단을 내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가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테슬라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프리스의 분석가는 테슬라의 순현금이 현재 약 260억 달러 중 절반가량이 2020년에 조달된 자본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당 조달 투자로 인해서 경쟁 심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추가 주식 발행은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와 관련돼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덕분에 머스크 장관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의 예산을 놓고 기존의 머스크가 그러했듯이 대폭으로 삭감한 이후에 나중에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고 없이 일단 깎고 나중에 고치자라는 식으로 나라 살림에 칼을 댈 경우 사회나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분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소유했던 회사들의 비용 절감 사례를 조명하면서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이 연방정부 예산을 깎는데도 그대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에도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이상을 삭감하겠다라는 주정을 내놓기도 했었죠. 또 정부기관을 400개에서 99개로 줄이고 공무원들에게 매주 성과를 보고받겠다라는 공언까지 했었는데요. 이러한 극약 처방이 가능할지를 놓고 의견도 분분하지만 이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전현직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직원들은 머스크를 일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구두쇠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머스크는 회사 내부의 시시콜콜한 상황까지도 다 조사하고 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줄이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입장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과거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에 8,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었고요. 또 지출 항목을 정리한 엑셀을 한 줄 한 줄 보고받은 이후에 추가 비용 삭감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해고 뒤에도 다행히도 X는 시장에 잘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머스크가 회사를 운영하듯 정부 예산을 무자비하게 줄인다면 광범위한 사회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머스크의 언행과 행보에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비판이 또 머스크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된다면 머스크의 대표 기업인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는 어느 길을 걷게 될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추가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은 채 9만 달러 선에서 가격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알트코인들 위주로 급격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말 사이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중앙화 거래소에 보유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없다는 건 개인들이 본인의 외부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당분간 나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의도가 없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면서 매도 물량에 대한 안도감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트코인 거래소 안에서의 보유 물량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더라도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만큼 당분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관련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그니피센트 7 특집 1, 매그니피센트 7 중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랑하는 유일한 종목 애플입니다. 자, 일단 트럼프의 발자취를 봐야죠.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의 발자취를 안 보면요, 주식시장에서 완전 소외됩니다. 그렇죠? 자, 이 사진 기억나세요? 보여드렸죠. 개표 장면 보고 있던 3명. 제가 분명히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니 개표 장면을 같이 보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아무나 랜덤으로 뽑아서 안 칠 리가 있습니까? 경험 문제도 있겠는데 머스크랑 데이나 화이트죠. 우리나라에는 해당되는 종목이 없지만 처음에 예전에 나홀로 집에 출연할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놀았는가? 예전에 누구랑 놀았죠? 트럼프가? 빈스 맥마헌이랑 맨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빈스 맥마헌 회장 요즘에 나이 들고 뭐 딸하고 다 저기 거의 물려줘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기억나시죠? 남자분들 프로레슬러 그 헐크 호건하고 뭐 저 시절에 달러맨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빈스 맥마헌하고 둘이 시합해가지고 저기 머리 밀기 대회해서 빈스 맥마헌 머리 다 밀어버린 거 아시죠?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그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을 때 WWE라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었죠. WWE라는 종목이 폭등했죠. 그리고 그 빈스 맥마헌의 아내 린다 맥마헌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부 장관에 해당되는 자리에 앉혔죠. 트럼프가 2016년에 대선에 성공했을 때. 그렇죠? 그게 바로 대선 테마주죠. 진정한. 그렇죠? 그리고 2기 때 이제는 데이나 화이트랑 다닙니다. 그러니까 WWE도 뭐 나름 팬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워낙에 숨겨서 그렇지 얘는 대놓고 하잖아요. 우리 이거 짜여진 각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막 그럴 리가 없다고. 진짜라고. 근데 이제 송강호 주연의 반치왕이랑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설탕으로 만든 포크를 준비해놨는데 진짜 포크로 찔러버리고 막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죠. 가짜라는 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누가 봐도 박지희가 가짜인데.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각본이라고 하고 재미있게. 항상 이제 헐크 호건이 영웅이면 반대에 빌런이 등장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나오죠. 그 뒤에 뭐 더 락이라는 그 사람은 지금 할리우드의 최고 스타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 또 이제 그 브룩 레스너가 저기 갔죠. UFC로 가서 우승을 해버립니다. WWE에서. WWE가 그래서 계속 무시당했었잖아요. 또 가짜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브룩 레스너가 UFC 가서 우승하잖아요. 근데 UFC에서 이 몇 조 번 사람이죠. 정찬성 선수도 이 사람 때문에 캐스팅됐죠. 자, 그래서 이 3명이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자, 이게 괜히 여기서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게 어제 깜짝 등장 씬으로 나타났죠. 어제 갑자기 원래 일정이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일정이 없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등장했죠. 자, 데이나 화이트가 직접 챔피언 벨트를 매줬습니다. 이 헤비급 브룩 레스너가 가서 우승했던 그 급이 헤비급이에요. 물론 브룩 레스너는 나중에 약물 복용으로 다시 퇴출됐지만 존 존스라는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직접 벨트를 매줬고요. 자, 깜짝 등장인물. 저 자리에 있던 나머지 2명 등장했죠. 트럼프랑 머스크. 이 3명이 핵심 인물입니다. 이 3명이. 그러니까 지금 WWE가 뭐랑 통합됐죠? UFC랑 WWE가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TKO 그룹 홀딩스라고 상장됐죠. 그러니까 2016년에 WWE가 급등했듯이 TKO 그룹 홀딩스에 주목해야겠죠, 이제. WWE나 UFC가 통합돼가지고 같이 이제 저기를 갈 수가 있어요. 콜라보를 할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 브룩 레스너도 왔다 갔다 했고, 그렇죠? 뒤로 가고 있습니다. 린다 로우지도 스타잖아요.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자, 어쨌든 TKO 그룹 홀딩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빈스 맥마헌에서 데이나 화이트로 옆에 있는 인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의 성장 속도입니다. 자,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은 너무나 지금 커져 있는데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아직도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기는 아주 초라했고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2000년도에는 알파벳은 그냥 개인 회사였고요. 메타랑 테슬라는 이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신생아도 아닌 없었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이죠. 전신. 메타랑 테슬라는 설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5년이 흘렀죠. 25년이 흐른 현재 총 가치를 따져봤을 때 15조 4천억 달러. 지금
매그니피센트 7 3총사 얘네 세 개가 시가총액 1위 경쟁을 하고 있죠. 전부 3조가 넘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이건 7월달 기준이라 지금 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지금 이 시가총액 그 급증이 360배입니다. 2000년도부터. 근데 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360배 급증한 게 2012년 이후예요. 근데 7개 기업이 모두 상장한 첫 해가 201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2012년에 매그니피센트 7이 다 태어나거나 태어나 있었거나 어쨌든 7이 완성됐던 시기입니다. 그 뒤로 엔비디아가 360배 급증했고 애플은 7배 급증했습니다. 근데 덩치가 다르죠. 애플이 성장 속도가 떨어진 게 아니고 애플은 12년도에 이미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7배 간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이 당시에 80억 달러였습니다. 2012년도에 애플은 5천억 달러, 엔비디아는 8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12년 후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7배, 12년 후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60배. 물론 그래도 어마어마한 그 시세죠. 엔비디아가 굉장히 뒤늦게 두각을 나타내요. 2018년도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2018년도만 해도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10분의 1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10분의 1밖에 안 되던 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쫓아가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대단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은 지. 근데 인기를 얻은 지 오래됐는데도 또 꺾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죠? 여기서 불쌍한 건 사실 인텔입니다. 물론 인텔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국 회사라는 거.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인텔에 돈 쏟아붓겠다는 거. 그거 대만 회사였어 봐요. 지금 인텔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아예 사라졌습니다. 시장에서. 자,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죠. 여기 2018년도부터도 10배 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의 최근 상승폭이 대단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이렇게 크게 된 배경에는 역시 아이폰이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애플은 원래 아이폰을 만들던 회사가 아니었고요. 2007년도에 맥의 비중이 43%고 아이팟의 비중이 35%니까 이걸 두 개 합치면 78%였습니다. 2007년에 매출 비중이. 저 때는 아이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컴퓨터 회사였죠.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회사였습니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회사에서 그리고 이때는 워렌 버핏하고 버크셔 회사가 이 회사를 테크 회사라고 안 좋아했죠. 테크 회사라고 해서 테크 회사. 지금 소비재 회사라고 해서 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소비재 회사라고 필수 소비재고 그냥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샀지. 이때만 해도 2000년대 IT 버블 터지고 계속 테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었던 때입니다. 그렇죠? IT 버블을 맞췄고 워렌 버핏이 2007년도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아이폰이죠. 이때부터 워렌 버핏의 손녀가 아이폰을 원부터 계속 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회사 전체 매출의 5%, 0.5%죠. 0.5%였습니다. 아이폰 말고 휴대폰, 애플의 휴대폰이 불과 0.5%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오면은 이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에는 66%를 차지하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AT&T라는 통신사를 통해서 499달러에 독점 판매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23억 대 이상이 팔렸고요. 15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아까 말한 이 시점에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이폰 6가 나오면서 히트를 치면서 6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가장 정점이었고요. 지금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 비중의 절반을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줄어들어 버렸죠. 지금 맥이 2007년도에는 매출 비중에서 43%고 아이팟이 35%였는데 이 이후에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을 따라가 보면은 이 맥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인데 이렇게 지금 매출 비중 순위 1, 2, 3, 4위로 내려앉아 버렸네요. 2007년에는 맥이 매출 비중 순위 1위였습니다.
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맥에 뭐 매니아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팟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커지고 그 나머지가 서비스가 지금 떠오른 거죠. 서비스 쪽이 떠올라서 지금 2015년, 16년도에는 애플 아이폰하고 아이폰에 대한 서비스가 무려 88%였네요. 2015년 이후에는 애플 와치 그리고 에어팟 같은 서비스 및 액세서리 에어러블 이런 것들이 점점 매출 점유율에 점점 더 많이 기여를 했다가 맥의 매출은 2023년도에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애플 전체 매출의 이제 10% 미만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이죠. 그 다음이 있느냐 그 문제죠.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게 과연 이렇게 꾸준하게 수요를 일으켰던 아이템이 될 수 있는가? 지금 그렇죠? 설왕설래죠. 지금 비전 프로 너무 무겁고 뭐 저거 어떻게 달고 다니냐 뭐 얘기 있고 그리고 메타에서 또 이제 안경에 비슷한 거 선글라스에 비슷한 걸 내놔버렸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걸 보고 팔았는지 뭐를 보고 팔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이폰처럼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이건 혁명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건 혁명이다라고 과연 팀 쿡 시대에 들고 나올 게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자신의 손녀가 아이폰을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바꾸는 걸 보고 아 저거는 필수 소비재네. 저거는 평생 갖고 가는 거네. IT 경기를 타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 같은 주식이네. 그렇게 인식을 해서 산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처럼 워렌 버핏의 손녀가 비전 프로를 버전이 나올 때마다 바꿔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은 의문점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테크 기업으로 만약에 변해버린다면은 처음에 샀던 그 동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팟이 34.6이었고요. 맥이 43%였습니다. 여기 5.2가 액세서리죠. 액세서리가 5.2가 있고요. 0.5% 차지하던 게 아이폰 휴대폰입니다. 자, 2010년도, 2015년도 오면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탄생되고 3년 만에 아이폰의 비중은 거의 40%가 됩니다. 그리고 15년도 되자 66.3, 아까 2016년에 최고치를 정점을 찍었다고 했죠. 2023년에 돼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52.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이폰에 대한 이 서비스 부분이 생겼죠. 서비스 부분이 22.2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폰이 뭐 판매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이게 다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7.4 아이패드 그리고 맥 7.7. 맥은 정말 많이 떨어졌군요. 맥이 43에서 7이니까 거의 뭐 7분의 1입니다. 6분의 1,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고요. 액세서리가 지금 2007년에 비해서 10 몇 년 후에 10.4%로 올라간 2배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이폰에 지금 매출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아이폰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 과연 이 부분을 누가 지탱할 것인지. 그렇죠? 지금 이 25년 동안 다이나믹한 변화. 맥을 대체한 아이폰이 나왔듯이 향후에 아이폰을 대체한 뭔가가 있어야 아이폰의 매출 비중이 떨어지고 인기가 식었을 때 그렇죠? 이 대전환이 가능할 텐데 과연 향후 20년은 어떻게 될지 버크셔 회사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워렌 버핏이 사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궁금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비중이 아직도 52.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이 순위가 결국 중요하겠죠. 여기서 인기가 떨어져 버리면 매출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니까 뒤에 뭐 비전 프로나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더 올라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 18.9, 애플 15.8, 그리고 샤오미가 14.8이네요. 자, 어제도 뉴스가 하나 또 삼성에 대한 삼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연예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뉴스 다들 보셨죠, 지금? 그 다 헤드라인 위로 올라왔던데. 그 뭐 이효리 씨나 아니면 뭐 세븐틴 누구였죠? 어떤 가수였죠? 그 광고 모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른 거를 써버리는 바람에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길게 다뤘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그냥 자유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소비자가 보기엔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광고 모델인데 네티즌이 지나다니다가 찍었는데 제가 도요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죠. 물론 광고 그 모델인 그 계약 기간에는 계약서에 있을 거예요. 다른 제품을 쓰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사인할 때 그 팬이 그 폰을 내밀었을 때 자기가 그 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을 못 해준다고 한 장면이 지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조회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다른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가 자기가 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물론 계약 기간 안에만 지키면 되겠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 딴 거를 쓰고 있다면 굉장히 배신감을 좀 느끼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는 사실 뭐가 없지만 사람에 따라 들리겠지만 그게 과연 뭐 이틀이 있어야 될지 일주일이 있어야 될지 뭐 1년이 있어야 될지 뭐 그렇다고 평생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이폰을 너무 쓰고 싶었어. 근데 애플에서 날 모델을 안 써줘. 내가 삼성에서 모델을 써주는데 막 몇 억을 줄 거 아니에요. 몇십억을. 몇십억을 준다니까 삼성 모델을 한 거죠. 근데 애플 아이폰을 너무 쓰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평생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이나 뭐 대중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평균 냈을 때. 그 마음의 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공감대가. 네티즌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겠죠. 근데 뭐 그게 그래도 일주일 내에 막 쓴다면 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 그거에 대한 기사를 자세히 다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이 뭐냐면 삼성을 CF를 찍었다가 아이폰을 쓴 케이스를 대부분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다루고자 하는 그거죠, 이제. 젠지 세대든 뭐 이런 광고를 찍는 사람이든 삼성을 진짜 이걸 좋아하는 거냐. 젠지 세대의 애플 쏠림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기사에서 다뤄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으나 삼성이 맨날 스펙을 자랑해도 안 된다는 거죠. 화소는 높은데 애플을 쓴다는 거죠. 뭐 이제 분석이 이제 더 깊어지니까 막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 기성세대가 쓰는 게 싫어서. 아빠, 엄마가 삼성을 쓰니까 난 싫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젠지 세대들은. 젠지 세대들이 일단 크면은 애플을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이게 삼성 애플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 걸 못 써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지금 삼성이 18.9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지금 2023년도에 애플이 처음으로 삼성을 제치고 1위에 올랐었거든요. 삼성이 2억 3,200만 대를 팔았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이 지금 그 애플이 2억 7천만 대를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1위로 올랐었다가 바로 지금 다시 1위 타이틀을 뺏겼어요. 근데 그게 이 지금 중국 업체들 때문이거든요. 샤오미, 비보, 오포가 지금 이 세 개를 합치면은 거의 34%. 지금 얘네 셋을 합치면은 삼성 애플이에요, 거의 이게. 지금 이 중국이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지금 비아디나 뭐 이런 전기차도 보면은 중국을 빼면은 뭐 다른 우리나라나 이런 게 1위인데, 그쵸? 테슬라나. 근데 중국을 넣으면은 비아디 이런 데가 1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중국을 다 합치면 이 중국 내수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리고 계속 그러죠. 자기 거 써라. 애국주의, 거차오. 교과서에서 1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러죠. 유치원 애들이 총검술을 가르치고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총검술을 가르치면서 애국심,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근데 왜 남의 나라 걸 쓰니? 이러면서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유아 시절부터 해버려버렸기 때문에 못 써요. 어렸을 때부터 샤오미, 오보, 비포가 당연히 좋은 건지 알고. 그래서 애플, 삼성은 전체적으로 깎이고 있는데 둘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애플의 아이폰은 깎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대체할 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문제네요, 결국.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자, 립 앤 윙클이라는 소설이자 영화가 있습니다. 보통 워렌 버핏의 립 앤 윙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무성 영화, 소리가 없는 영화인데 이 아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산속으로 떠나버렸어요. 짜증나니까. 산속으로 갔더니 어떤 노인이, 그 소설에는 노인이고 이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술을 줘요. 술을 막 마셨습니다. 아내 잔소리가 너무 짜증나니까. 이제 사람들은 막 술을 마시다 보니까 자, 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잠들었겠죠? 자고 일어났더니 노인이 돼버렸어요. 2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이제 워렌 버핏의 혹은 버크셔에서의 투자 방식, 투자하는 종목을 립 앤 윙클 같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술 먹고 잠들어가지고 20년 뒤에 깨어났는데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 종목. 이런 스타일을 투자하는 방식이 립 앤 윙클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립 앤 윙클 투자에 애플이 맞을 것인가? 자, 일단 최근에 애플을 팔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 게 나왔죠. 자, 13F, 13층이 아니라 13F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런 그 규모의 기업들은 다 매수 매도 한 걸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일단 이번 분기에 9월 30일 기준 가장 많이 판 게 애플입니다. 애플을 3.85% 팔아치웠어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2.79% 팔아치웠고요. 나머지는 0점대 수준이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샀냐? 그래서 뭐 샀냐고 지금 다 뉴스에 나왔죠, 지금. 도대체 워렌 버핏이 현금을 그렇게 쌓아놓고 살 게 없다고 하는데 뭐 샀냐? 도미노 피자랑 풀을 샀더라고요. 이 풀 제가 좋아하는 종목. 이거 미국은 전부 수영장이 딸려 있어요, 집이 단독주택에. 이 수영장 관리해주는 회사거든요, 이거. 그 오줌 싸는 거 막 이제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오줌 싼 사람 잡아내는 거. 그 약품 뿌리면 오줌 싼데 빨개지거든요. 그런 약품도 만들고 어쨌든 이 관리회사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얘네가 다 해주는 수영장 만들고 관리해주니까. 어쨌든 도미노 피자랑 풀을 샀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 누구는 워렌 버핏 마지막 투자라고 하는데 마지막이 되긴 싫네요, 진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26.24.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지분이 있고 그냥 아예 소유해버린 회사가 있죠. 사버린 회사. 시즈캔디 같은 건 사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투자한 회사죠. 애플이 26.24로 아직도 많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5.44,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8, 두 개 금융주가 거의 26%죠. 코카콜라 10.79, 쉐브론이 6.56입니다. 자, 아직도 애플은 많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절반 이상을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립베닝클 투자에 지금 맞는 것이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실적을 보겠어요. 플러스 6%로 매출 비중 상승했고요. 자, 순이익이 떨어졌네, 순이익이. 순이익이 36% 마이너스가 났고, 자, 조정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0.97 마이너스 34%가 나버렸네요. 자, 그리고 조정하지 않은 거, 조정한 주당 순이익이 12%가 나왔네요. 지금 1.64. 그래서 지금 애플의 아이폰 비중이 여기도 나오죠. 48.7이니까 아까 거의 52.3보다 낮지만 50%의 비슷한 지금 수준이고요. 서비스가 26.3이죠. 그리고 맥은 지금 8.2. 여기로 나오는데 아까 수치보다는 조금 높네요. 어쨌든 아이폰의 지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저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아이폰이 중국에 지금 영향이 지금 커지고 있다. 자, 9.04만 오르면은 평균 목표가에 도달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를 또 높여야겠죠. 모더레이트 바이 24바이에 8홀드인데 자, 투셀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매도 의견 2개가 출현했어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완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박스권이죠. 자,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입니다, 지금. 자, 박스권인데 고점 위에서 박스권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또 지금 폭발하면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긴 한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위로 갔다가 지금 정체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이 정체 구간이 만약 위로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순간적으로 240달러 이상을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도 굳건하다. 지금 재무제표상 순이익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이폰의 지금 매출 비중 전체 그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술적인 모습은 아주 좋아요. 자, 과연 워렌 버핏이 어디까지 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금 시기고요. 한 줄 매도평입니다.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워렌 버핏의 립베닝클은 콜라야, 사과야? 자, 이제 우리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트럼프 랠리 좀 짧게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올해 또 마무리하는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월가가 짜주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이유, 그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랠리, 주식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랠리로 S&P 500 지수 처음으로 6,000포인트 돌파를 했었죠. 이 6,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 있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까지 한 주 동안 미 증시로 560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하는데요.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법인세 인하 기대감,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 그리고 관세로 미 제조업이 살아나고 국내 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인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의 증시 노출도를 지금 그래프화한 사진입니다. 노란색 선이 20년의 평균인데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63%가량의 증시 노출도가 있고요. 지금 2008년 이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거의 올인하고 있다라고 CNBC는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의 랠리,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트럼프 랠리 지속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국채 금리가 되겠습니다.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꼽히죠. 그런데 그 안전자산을 통해서도 꽤 높은 금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식시장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로써 주식시장 랠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또 높은 밸류에이션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단어죠. PBR이 되겠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되겠는데요. 이 또한 2008년 이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즉, 지금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다라는 뜻.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주가 수준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낮아진 리스크 프리미엄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P 500의 리스크 프리미엄 한때는 높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말인 즉슨 위험 자산, 즉 주식에 투자해서 내가 그만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프리미엄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상태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투자자들은 지금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를 하면서 많은 증시 노출도를 키워왔는데요. 그렇지만 트럼프 랠리 지속이 어렵다라는 이유 세 가지를 들어서 월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점에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에버코어 ISI가 그래서 탑픽 5개를 던져줬습니다. 먼저는 애플입니다. AI 기능이 더해지면서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고요. 또 이 AI로 인한 서비스, 웨어러블의 확장도 기대된다라는 추가적인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250 제시했고요. IBM도 내년에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했고요. AI 덕분에 소프트부문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 따른 규제 완화 혜택도 볼 것이라면서 2기 정부 때 어느 정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작용돼 있는 상황이고요. 버티브 홀딩스도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 중 한 가지인데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회사로 AI 붐의 수혜주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버티브 홀딩스죠. 그런데 내년에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에버코어 ISI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수익성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새해 전 마진율이 20%대 중반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이야기 제시했습니다. 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클라우드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로 내년과 내후년 2년에 걸쳐서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AI 이더넷 스위칭의 선두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더넷 저도 낯설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선두주자인 만큼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에버코어
ISI가 중심적으로 주목하고 있고요. 암페놀은 광섬유 커넥터 제조사로 낮은 변동성과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이 기대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낮은 변동성을 지금 지적한 꼭 집어 말한 이유는 방산, 기술, 통신 두루두루 여러 섹터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섹터가 조금 다운된다 하더라도 다른 섹터에서 끌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암페놀이라는 겁니다. AI 서버와 네트워킹에 있어서 꼭 필요한 회사라고 콕 집어서 에버코어 ISI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추천주도 있었는데요. 월가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참 많죠. 그중에서도 좋은 수익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톱 애널리스트들의 추천주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M7 중에서는 에버코어 ISI가 애플에 주목했다면 여기서는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클라우드를 통한 현금 창출력 증대, 디지털 광고 사업 확장, AI 혁신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영업 마진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AWS에 특히 더 주목하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아마존은 물류 배송도 하고 있죠. 이런 풀필먼트의 지역화를 통해서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추가적인 수익성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톱 애널리스트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버는 가장 큰 차량 공유 업체가 되겠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하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더라고요. 왜냐?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가는 것보다는 서버 관련해서 AI가 정말 빠르게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짧은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선택지의 다양화가 나타날 수 있고 무인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낮겠죠. 낮은 가격으로 인해서 우버도 긍정적인 흐름 맛볼 수 있다라는 게 톱 애널리스트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 전 이름은 스퀘어가 되겠는데요. 사실 블록 4분기 가이던스 약하게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계속해서 약한 가이던스 냈다 하더라도 그걸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주눅들 필요 없다라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설명이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괜찮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 하면 또 M&A가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다들 갖고 계시죠. 벌써 올해에는 M&A 발표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이 수치가 내년에는 더욱더 증가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바로 FTC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월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기준금리 인하가 더디긴 하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M&A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 부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프 리서치는 특히 이 M&A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성장, 중소형주를 주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가지 있었습니다. 듀오링고, 미국의 모바일 학습 플랫폼이 있었고요. 더치브로스,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또 프레시펫, 미국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사, 엘프뷰티, 미국 화장품 브랜드, 먼저 이 4가지를 꼽았습니다. 엘프뷰티의 경우에는 울타뷰티와도 비슷한 성격의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4개 회사 더 볼까요? 시프트4 페이먼츠, 미국 디지털 금융회사가 또 있고요. 사렙타 테라퓨틱스, 미국 제약사가 되겠습니다. 힘센 허스헬스도 같은 제약사 분류에 속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던 밈 주식 성격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센티넬1, 많은 소확개미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보안 업체가 되겠죠. 이 부분까지도 M&A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고성장 중소형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8가지 종목 안에서는 사렙타 테라퓨틱스 무려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76%로 제시가 돼 있는 만큼 조금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이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새로 정립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올해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잘 챙긴 종목 하나가 내 계좌를 두둑하게 만들어주신 것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종목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트럼프 2기 때도 이렇게 잘 챙긴 종목 하나가 그래도 내 계좌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월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있기는 한 걸까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가면서는 좀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도 장중한때 빨간불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이날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안에서의 매도 흐름을 이어갔는데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리스크의 부각과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외국인들의 하반기 순매도 규모가 14조 원대를 넘어가면서 현재 코스피 지분율의 32%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연중에 최저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워낙 저점 라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시기와 관련된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 안에서의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것은 시장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날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덕분에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사주 10조 원대 매입하겠다라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날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하게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동반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다만 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증권가에서의 좀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15년도와 17년도에도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해온 바 있었는데 이 두 개 년도 모두 서로 엇갈린 방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17년도에는 3개월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8% 상승한 반면 15년도 당시에는 3개월 이후의 주가는 되려 12%까지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자사주 매입 소식보다도 실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둔화되고 있는 이 성장성 둔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식이 긍정적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계속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날 새벽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에코프로비움과 에코프로 모두 52주 신저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담은 종목으로는 에코프로가 선정이 됐고요. 반대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에 동일하게 에코프로가 등재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의 완벽하게 엇갈리는 선택지였는데 최종적으로 승자는 누가 될지 해당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52주 신고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펩트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3분기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 돌파를 해줬고요. 이날장에서 우리가 섹터단의 이슈를 함께 놓고 봤을 때 사실 아직까지도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리스크는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재건 관련해서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SY 스틸텍, 현재 우크라 쪽으로 데크플레이트를 현재 MOU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 유럽 쪽 자체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복구, 재건 관련된 투자 기업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 복원 계획 10가지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대거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전날장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히토류 관련주들 이날장에서 급격한 상승 흐름 역시나 나와줬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자체를 넘어서 히토류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삼화전자가 25%, 노바텍이 11%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고요. 그리고 이날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이재명 대표가 결국 선거법 1심에서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위기에까지 놓여 있는 만큼 다음 대선 때 출마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인물들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이날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김동연 주지사와 관련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을 감사가 이 PM 풍년의 감사가 김동연 지사와 함께 동문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충북 음성 출신인데 SG글로벌이 현재 충청을 기반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같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변동성이 과연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올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끝나는 정치 테마일지 정치 테마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 대형주 위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나름 양지수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간 외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들부터 점검을 해보시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전날 금요일장에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미국 FDA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다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 두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조 원대 자사주 매입 기대감, 삼성전자 시간에서도 주가 변동성이 나올 만큼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슈는 바로 정상회의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일단 한중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오전 시간대 진행이 됐었고 전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의견을 봤을 때는 서로가 굉장히 지역 평화 안정에 대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좀 입장을 모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동반자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양국의 관계를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일의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 과 관련돼서 강력하게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 세 국가를 필두로 아펙에서 AI 표준 포럼을 창설하자란 제안도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를 놓고는 우리가 방산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지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루 쪽에서의 여러 가지 MOU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하나의 축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오늘도 결국 방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방산뿐만 아니라 인프라나 광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방산과 관련된 MOU 체결이 3건이나 나왔습니다. 일단 전투기와 관련해서 부품을 공동으로 생산한다라는 MOU가 전해졌고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한국항공우주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수함과 관련된 공동 개발을 놓고는 HD 현대중공업이 대표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MOU 체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페루를 향한 방산 수출액이 국내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7,600억 원 정도인데 남미 전체 방산 수출액 기준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에 새로 들고 온 3가지의 MOU 체결 소식이 또 방산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올해 체결됐던 대규모 기존 계약건을 확인을 해봤을 때 HD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그리고 STX까지 여러 건의 체결 소식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일단 긍정적인 MOU 체결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증시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만큼 이번 주의 주요 경제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10월의 소매 판매와 제조업 생산자 지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각각 0.4%, 0.5%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 주에도 주요 연예인 총재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가이던스 자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월가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하나의 리스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이번에는 블랙웰에 관련된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과연 우리 국내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한 주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증시 집중적으로 이번 한 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죠.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0.7%,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대, 1%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도 다우가 1% 이상, 나스닥은 무려 3% 넘게 빠졌고 S&P 500 지수도 2% 주간 기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도 내년에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 사이 2% 넘게 빠졌고요. 금값도 지금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0.2%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요일장에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가라앉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도 있었는데 일단 시카고 연은 총재 1년 반 동안 금리가 내려가겠지만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잔 콜린스 총재도 금리 인하 논의 대상이지만 결정된 것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 몇 가지 나왔었는데요. 10월 소매 매출 일단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 0.3%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미국 소비 건전함을 보여줬고요. 10월 수입 물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예상치 마찬가지로 상회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 측면을 조금은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31.2로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제 확실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 팡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투자가 이어지고 주문이 이어지고 이런 식의 활기를 조금씩 찾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내린 종목이 빨간색, 오른 종목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빨가면 정말 빨강, 굉장히 크게 내렸다라는 그런 빨강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M7 중에서는 테슬라만 3%대 상승률 주말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옳았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주는 그런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M7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도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후보자가 백신 음모론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헬스케어 섹터에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는데요. 이번 주 이런 흐름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갈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로 주간 동향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위너를 빼면 사실 빨간색 굉장히 많죠. 전부 다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들어와 있는 ETF들, 올랐다라고 하는 ETF들도 대부분이 다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인버스에 투자한 ETF 또는 트럼프 관련주, 수혜주로 묶여있는 그런 ETF만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대선 이후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 많지만 시장은 조금씩 그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정말 상승한 ETF들
가상자산 ETF가 되겠고요. 저 끝에 금융 ETF 그리고 에너지 ETF 일부 올라와 있다. 트럼프 수혜주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러면 준비해 보도록 하죠. 일단 종목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지난 주말 사이에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주 다시 한번 활기를 띄울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20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블랙웰 관련된 이야기들에 월가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팔란티어 이미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1%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오는 2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이전 상장 앞뒤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계속해서 연일 하락하다가 금요일장에서 16%대 반등 흐름 나타냈는데요. 데드라인이 바로 현지 시간 오늘 18일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출을 해야지만 상장 폐지를 면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베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월요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의 입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26%대였는데요. 지금 38%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들 바로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이 될 텐데요. 제롬 파웰비 연준 의장 미국 경제 금리 인하 서둘러야 할 신호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연은 총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말인즉슨 이번 주에도 연설을 하게 될 연준 위원들의 입에 많은 시선이 쏠리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 주 스케줄 한번 볼까요? 많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시카고 연은 총재가 입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19일 바로 다음 날이죠. 또 한 번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주목하실 거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계속해서 연준의 시선을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까지 연준 이사의 연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이번 한 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에 따라서 금리 경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AI 랠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의 시그널들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확실하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좀 든든하게 입으셔야 될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뉴욕 시장은 확 달려가기만 했죠.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요. 우리 시장은 계속 그냥 밑으로 밀려 내려가기만 했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 모습,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왔습니다만 뉴욕 시장 모습도 뭔가 이제 그동안에 지속된 모습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일종의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주간 전망도 그렇습니다. 반등 발목 잡는 트럼프 리스크 이렇게 주간적 전망.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 우리 시장을 좀 누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코스피 5.6%, 코스닥은 7.9%, 거의 8% 가까이 떨어졌죠. 지난주 우리 시장 전반적인 약세의 원인은 트럼프 정책 리스크가 계속됐다라는 점, 여기에 금리도 좀 오르고 환율이 무엇보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1,410원까지 찍고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그러니까 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트럼프의 리스크에 따른 우리 어떤 주요 산업들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장을 좀 끌어내렸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좀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7% 급반등을 했죠. 또 삼성전자가 장 마감 후에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3조 원은 소각을 하겠다. 그것도 석 달 내. 이런 어떤 그동안에 좀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아서 좀 지쳐가던 우리 증시에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지난주 후반에 나오기도 해서 뭔가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이번 주에는 좀 낳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슈를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종목과 관련돼서는 산업과 관련돼서는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가장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 20일이고 우리 시간으로 21일 날 나올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죠. 현재 나오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이 330억 달러, 순이익 184억 달러, EPS가 0.70달러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대략 지난 2분기에 대비해서는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10%포인트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EPS도 지난 2분기 때 0.68달러였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겠죠. 2분기 때도 실적 발표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하락세로 계속 보였었죠.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못 미쳤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왔던 건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가 시장에 크게 끌어내렸던 이유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과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켰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역시 이번 주 초반에 뉴욕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증권가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뭔가 좀 반등의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주가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장 얘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증권사들이 좀 잇따라서 우리 시장이 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등의 키는 달러다, 즉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앞서 전해드렸던 그 내용들 거기서 크게 더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 환율과 관련해서 이데일리가 오늘 신문에서 1면과 3면에 좀 걸쳐서 굉장히 좀 무게를 좀 두고 다루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 펀더멘탈 관련해서 가장 큰 어떤 부정적인 부분은 바로 환율 문제다 이렇게 좀 지목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환율은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좀 높으면 그만큼 수출 국가들,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매출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올 상반기 때 보여준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중심 구조의 덕을 봤던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환율이 점점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1,410원까지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1980년 이후에 3번 정도밖에 없었던 이 1,400원대라는 환율이 과연 우리 경제나 우리 시장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다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 하나는 과거에 3번의 환율이 1,400원대 진입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환율이 가파르게 한꺼번에 뭐 30원, 50원, 100원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라는 점. 오르긴 올랐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인 우상향을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일단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 시장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이제 일단 과거 3차례 환율 급등기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시장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일단 지난주까지는 이런 두 가지 과거와 달랐던 어떤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환율 1,400원대라는 게 워낙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랠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 이제 급락했던 걸 봤을 때 트럼프 랠리가 일단 주춤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본질 가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연준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뉴욕 시장이 좀 주춤한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좀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할 때 우리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만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 시기가 이번 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데일리 3면에 있는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환율, 물가, 금리 3고 쓰나미가 다시 온다. 내수 수출 모두 흔들린다.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긴 내용입니다. 특히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게 많이 올라가면 수출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수시장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내수시장한테는 더욱더 큰 어떤 어려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는 건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금리 내리기 힘들죠.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우리가 내렸다가는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시장의 딜러의 얘기를 이제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1,45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그러면 1,500원까지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즉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의 입지가 너무너무 좁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선택의 좁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에 반대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들이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럴 때는 통화 정책이 아니라 결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내수를 살려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균형재정, 건전재정이라는 이 도구마에 빠져서 지금 재정 지출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내수 경제 이 문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더 우리 경제에 가중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주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국내 투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내수가 좋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더 움직이는 그게 또 환율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폭락 정책에도 방끝 방산 우주만 뜨겁네 이 기사가 되는 건데요. 오늘 증권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지난주 이제 ETF나 펀드들 이제 주간 수익률을 이제 비교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주간 수익률 탑5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이제 앞에 운용사가 어디냐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섹터들이냐는 거죠. 우주 방산, 그다음에 방산, 우주 항공 앤드 UAM, 그다음에 조선, 방산 이렇게 아주 한정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트럼프 수혜주들이구만. 금방 아시죠?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우주 방산 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24%. 지난주에 코스피가 5% 넘게 6% 정도 떨어졌다고 치면 지난주 우주 방산 지수 같은 경우 저 상품은 상대적으로 하면 30%나 뛰었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방산 쪽 대부분 14%, 13%들. 굉장히 좋은 수익률들을 평소에 보였던 수익률보다 지난주 훨씬 더 이들 섹터들의 수익률이 더 아주 뜨거웠던 그런 한 주가 좀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그렇게까지 지금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약 이번 주에 뭔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주라든가 이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사야 된다 그러면 살 게 별로 없죠. 결국은 또 방산, 조선, 우주, 항공 이쪽으로밖에 결국 시장의 매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미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버리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 이번 주에 좀 하나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는 지난주에 인버스 쪽을 사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이제 반등할 거라고 보시고 레버리지를 이제 사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좀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부분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이사님 오셨으니 삼성전자 얘기를 좀 당연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가 7% 반동을 했고 사실 저는 뭐 거기까지만 봤는데요. 장 마감 후에는 제가 나중에 봤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10조 원 넘게 또 10조 원 자사주 매입 그리고 그중에 30%는 3조는 소각을 하겠다. 이 얘기까지 나와서 네. 참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고 시장의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HBM은 둘째치고라도 뭔가 돈이 없는 데가 아닌데 뭔가 네. 주주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내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안 나와서 궁금했는데 이게 딱 나왔네요. 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은? 일단은 적절한 시기에 잘 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발표한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5시 40분 이후에 그렇죠. 장마, 한참 지나서죠. 정말 이제 시간의 매매 막판에 딱 한 번 거래되고 끝났으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한 3% 이상 또 바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네, 시간의 매매에서. 그렇다면 오늘도 뭐 3% 이상은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매수하겠다고 한 그 금액 자체는 한 10조 원 규모로서 시가총액의 한 3% 정도 수준을 조금 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3개월 동안 3조 원을 바로 이제 매입해서 이제 소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로 볼 때는 거의 한 1% 수준밖에 소각을 안 하는 건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거에 자사주 매입을 했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했던 그런 경험이 두 차례나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의 행보가 이제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투자 심리 개선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2015년과 2017년도에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또 소각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이제 2015년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이제 중장기 주주환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지금 1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9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보유 중인 자사주 50%도 좀 소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자사주 매입 후 소각 효과는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난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발행 주식 중에 일단 보통주 같은 경우가 2015년 말 대비 현재 지금 한 12.4% 감소했던 상황이고 네네. 우선주는 한 20.1% 감소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서서히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5년 말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뭐 HTS상으로 보면 25,2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5년도에 2만 원, 25,200원. 2만 5천 근데 원. 이제 예. 현재 주가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53,500원이니까 그렇죠. 올해 고점 대비 거의 4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대비로는 그래도 좀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결국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후에 주가는 물론 이제 실적도 더 증가한 면이 있지만 어떤 펀더멘탈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 이전에 금요일 정규 시장에서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도 좀 이렇게 매수를 2번 정도 했지만 그때는 규모가 되게 작았는데 그렇죠. 예, 9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지금 1,000억 원대 순매수를 좀 기록했는데 사실 이게 옵션 만기 직후 그 다음 날에 이게 1,000억 원대 순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옵션 만기 이전에 삼성전자 순매도는 약간의 어떤 옵션 해지라든지 뭐 이런 전략이 좀 조금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옵션을 뭐 매수를 한 상황에서 만일 뭐 매도라든지 매수를 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현물을 좀 팔았었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 외국인도 자사주 매입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그렇죠. 판단이 여기서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좀 바닥을 찍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현물에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 옵션 전략이라는 게 해지 쪽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얘네가 네. 떨어질 것 같으면
콜 같은 걸 조금 준비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오를 때 이제 그걸로 방어를 하는 그러니까 거고. 옵션을 만일 얘네가 이제 뭐 매수를 해놨다라고 할 경우나 아니면 콜 옵션을 매도했다든지 아니면 풋 옵션을 네. 매수했을 경우에 삼성전자 현물을 조금 더 팔면 이쪽에서의 어떤 수익이 더 그러니까요. 극대화되는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9월 달에도 이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9월에는 그 이후에 오히려 또 계속 삼성전자를 파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 직후에 순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 디데이가 10월 옵션이었을 수도, 11월 옵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삼성전자로 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선물 옵션 쪽에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 예. 그럼 이제 11월 지금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펀더멘탈의 되는 기록이든지 밸류에이션 상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서 보겠다. 이제 매매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러면은 기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기대치죠. 네. 기대치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난 이후에 뭐 34억 거래 연속 뭐 순매도 한 해 그런 얘기할 때 잠깐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샀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나 그런 기대를 가졌다가 그 다음 날부터 또 뭐 1,000억, 2,000억씩 네. 팔아가지고 했던 경이 2번이나 있다 보니까 또 양측이 소년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선물옵션 쪽에서 또 움직임이 조금 변화가 보여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도 1,000억 원대로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워낙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도 네. 외국인이 뭔가 좀 매매 행태가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뭐 항상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좀 어떨까 보상 심리라든지 어떤 근거 우리가 이제 주가가 내가 여기서 이 주식을 홀딩해야 되는 근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찾기 그렇죠. 마련인데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떨어질 때마다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예. 결국에는 보면 그 밸류에이션을 믿고 투자했던 분이 좀 위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이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5만 원대까지 하락했을 때도 밸류에이션 가지고 이제 설명하셨던 분이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최근에도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HBM이라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SK 하이닉스가 이제 선두에 나섰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결국 숫자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믿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사이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지금 많은 밸류에이션 방법 중에서 약간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대비 현재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업황이 좋지 못할 때는 뭐 큰 폭의 적자도 기록하기 때문에 PER로 밸류에이션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2개월 선행 기준 PBR 기준으로 보면 한 0.9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과거 PBR 1배 이하에서 거래된 것은 2000년도 이후에 총 5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2008년과 2011년은 PBR 1배 이하로 된 직후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지금과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2014년과 15년, 18년은 PBR 1배를 깬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2015년 같은 경우가 PBR이 1배 이하로 지금 하회한 직후에도 추가적으로 20% 네. 주가가 하락했고 이후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와 과거의 어떤 PBR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때는 2015년도가 가장 유사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PBR 1배가 거의 한 6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만 원 깨지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17%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 자료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2015년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 이후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30% 단기 반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중장기로 보면 이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으로 진입했었는데 예. 만일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된다면 지금 49,900원이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론적으로 한 6만 원대 중반까지는 반등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후에 좀 상황이 다시 또 악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5만 원대 중반대로 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재밌는 뭐 리포트를 하나 본 거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어떤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주가의 어떤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거를 좀 최근에 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기준 포인트를 이제 5천만 주로 이제 하루 거래량을 봤는데 네네. 올해 특히 보니까 이제 5천만 주 이상 거래된 다음부터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방향성을 좀 반전시키는 바뀌더라. 그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5천만 주 이상 거래가 증가되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5천만 주가 거래된 이제 3월 20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적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8월 5일에 이제 5천만 주 이상 거래됐었는데 이후 8거래일 동안 10% 이상 반등이 나타났던 맞아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이제 5천만 주 이상 이제 거래를 찍었기 때문에 주가 단기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기대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 뭐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중요하게 나타날 포인트가 삼성전자가 항상 바닥권에서 주로 이제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결정이 현재 지금 나타났다는 데서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에는 조금 더 좀 확률적으로 그렇죠.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 그 주가를 얘기를 할 때 BPS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주당 순자산이라는 게 네. 청산 가치 대비해서 그 주가를 비교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이 넘어요. BPS가. PBR은 0.97배 앞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7.2% 올라도 53,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보다도 지금 현저하게 주가가 낮은 상황이다. 이것도 올라서도 이만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바닥은 누구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사님 말씀도 그렇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시장이 반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사님 보시기에 좀 비슷한 흐름, 현재 좀 바닥권에 있어서 좀 반등을 해줄 만한 그런 지점에 와 있는 종목들, 뭐 섹터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지금 사실 요즘 최근 들어서 시장이 너무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한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선정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따라서 뭐 증권사 예.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가 의견을 뭐 들어봐도 뭐 잠깐은 맞지만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틀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 간의 어떤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종목이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를 좀 과거 이제 경험상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중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어떤 투자 종목을 좀 발굴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좀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섹터 애널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펀더멘탈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만 분석을 그렇죠. 했었는데 근데 어느 제가 책을 하나 본 이후에 기술적 분석도 매매 타이밍 포착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접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 좀 오히려 분석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보는데 일단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을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중기적으로 이제 주간 이동평균선 간에 어떤 골드크로스가 나타나는 종목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주간 이동평균선은 10주간이랑 30주간을 보시고 10주간이 이제 단기로 보시고 이제 중기를 30주간을 보신다면 10주간이 이제 30주간을 뚫는 그러니까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경우에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거고 또 이제
그 상황이 유지된 상황에서 눌림목을 줬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반대로 매도의 경우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타날 경우라든지 다시 데드 크로스 나타난 이후에 반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골든 크로스로 네. 연결시키지 못할 때 이런 현부에서 이제 어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 종목이랑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좀 봤는데요. 일단 이 중에서 이제 스크린을 해보니까 나타나는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예. 네이버, 대한항공, 하이브 등이 현재 막 골든크로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나온 직후 눌림목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었고 코스닥에서는 S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YG엔터, 컴투스가 좀 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엔터주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엔터주가 거의 네.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엔터주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엔터주는 사실 지금 같이 확실한 어떤 물론 주도주는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주도주로 좀 나서고는 있지만 어느 좀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매매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에는 좀 편한 그런 그러게요. 업종이 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골든크로스 났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이제 골든크로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루닛, 하림지주, JYP 엔터 있는데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참 수급 상황이 외국인 돈 기관 중 한 수급 그 투자 주체가 지속적인 순매수를 했던 점에서 특징이 있고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좀 종목을 발굴할 때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한 시간이 지금 한 5분 남았으니까 하나하나 좀 네. 짧게. 네. 코스피에서는 어느 종목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이버 정보가 상당히 네. 지금 사실 의외로 잘 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자사주 메이프 소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또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여기에 최근에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요 사업의 AI 적용 현황과 서비스 전략을 공유를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AI 적용 기술을 각 부분에 확대하고 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서 수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약점이었던 물류 같은 경우도 네. 뭐 시간대별 배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결국 이런 것이 모두 성공한다면 상당히 수익률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지금까지 네이버가 주가가 하락했던 어떤 AI 사업 경쟁에 대한 우려감 또 커머스에서는 뭐 쿠팡과의 어떤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상당히 주가 반등의 성공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보면 상당히 좋은데 진짜 최근에 하락세는 전혀 보지 못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가 지금 상승 초기인 만큼 저점 매수에 임해서 좀 장기간 홀딩하신다면 의외의 수익률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이는데 현재는 지금 단기 상승 폭이 좀 높은 만큼 눌목 매수 전략이 좋다라고 보이고 그 가격대는 한 18만 원부터는 네. 매수하는 그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네. 코스닥에서 뭐 볼까요? 코스닥은 사실 저는 선호하는 종목들은 엔터인데 네네. 엔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죠. 그 네. 다음으로 좀 보니까 컴투스가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컴투스 지금 현재 시가총액 5,400억 정도 되는 코스닥 시총 91위 종목인데요. 투자 포인트는 일단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올해는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를 기록 중에 있다. 이제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가도 10월 달부터는 이제 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코스가 나오면서 어떤 실적의 흑자 전환과 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6개의 신작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기대가 되는 작품으로는 내년 초 일본에서 출시 예정인 프로야구 라이징이라는 게임입니다.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프로야구 팬이 우리 국내보다도 4배 이상 많고 또 야구 게임 시장도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뭐 특징이 있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게임성이 있고 또 지난해 일본에서 출시해서 초기 양호한 성과를 보여줬던 MLB 9이닝스 라이벌을 통해서 일단 경험을 좀 쌓은 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흥행을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고 있는데 만일 매수를 하신다고 결정하셨다면 4만 원 초반부터 매수가 좀 대응하는 것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년 기대 신작의 성과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일단은 완만한 움직임으로 보일 것으로 해서 너무 이제 성급하게 네. 쫓아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엔터하고 게임이 올 상반기부터 사실 3분기까지 내내 좀 부진했는데 네. 4분기 들어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섹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급이나 실적 잘 챙기셔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김 이사님 이번 주 주간 전망 한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시장 좀 대응할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너무 예상보다 지수가 낙폭이 컸습니다. 맞아요. 예, 코스피가 5.6% 하락, 코스닥은 무려 7.9% 하락인데 사실 단기 낙폭이 가다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약간 트럼프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지난주 후반부에 나타났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사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반등한다면 지수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 주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되는 것이 확실히 된다면 외국인을 따라서 좀 동참하는 매매 대응 전략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번 주 사실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동안 AI 반도체 시장 성장성을 계속 확인을 시켜줬지만 지금까지는 다른 반응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또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지난주에 빠르게 나타났는데 이런 점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보조금 폐지 이슈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의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반등 시도는 꾸준히 이번 주에도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삼성전자 움직임 정말 주목되고요. 2차 전지가 지난주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역시 좀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의 반등의 폭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가늠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잠시 후에 마켓 나우 일부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시장의 구체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